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박소희는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부재중 표시. 평생 시간까지 맞춰 전화를 걸어오던 어머니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두 마디. 도망가자.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욕실 바닥, 창백한 얼굴, 힘겹게 뛰던 맥박. 그리고 열흘 뒤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어머니가 가장 먼저 꺼낸 말 역시 도망이었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급했을까? 간병을 자처한 소희조차 모르는 비밀이 병실 커튼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소희는 35의 나이에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된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어머니 박정수는 정확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수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라 연락이 끊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화요일 밤 약속된 벨소리가 없었지만 소희는 바쁜 어머니가 깜빡했을 거라 여겼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조용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카페 손님이 끊긴 틈을 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음만 반복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시는 분이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 나가셨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을 비우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더욱이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말입니다. 소희는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자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소희가 사는 곳에서 어머니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작은 상가를 임대로 내주시고 2층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이 건물을 관리하며 살아오신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한 소희는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희입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숨겨두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다시 한번 불러봤지만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부엌, 안방을 차례로 확인했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소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의식을 잃은 채로 말입니다. 엄마, 엄마. 소희는 급히 어머니께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맥박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뛰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당황한 소희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저희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75살이고. 신고를 마친 후 소희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소희는 오빠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첫째 오빠 민호와 둘째 오빠 준수에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뇌출혈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소희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새언니들은 의사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는 것보다는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며칠 더 지켜봐야 의식이 돌아올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오빠들도 병원에 자주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중환자실 앞 의자에는 소희 혼자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오빠 민호는 아내와 함께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병원에 올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정말 안 좋아서 말이야.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어. 민호는 소희에게 이렇게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둘째 오빠 준수 역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고 가게 일도 손이 많이 가서 못 나오겠다. 준수는 항상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말하곤 했는데 실제로 표정에서도 그런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소희가 모든 간병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카페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병원으로 달려가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소희는 간병인 자격으로 밤에도 머물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고생이네요. 간호사들도 소희를 안쓰러워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소희는 바쁘셔서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점점 서글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소희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오빠들이 새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소희는 화장실에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희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머니 재산이라도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병실 커튼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다 가정이 있는데 혼자 사는 애가 어머니 재산을 다 가져가면 되겠어? 해림도 거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희는 새언니들이 단순히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오빠들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셨나? 미리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준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지. 소희가 매일 병원에 있으니까 혹시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 유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들이 어머니의 회복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 분배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모시기는 척하고 도와주실 거야.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해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하는 말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은행 직원에게 접근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어머니 병상 옆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들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우신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소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소희는 병실 의자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번역 작업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몸을 맡기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희미한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소희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일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던 어머니가 말입니다. 엄마. 소희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깨어나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소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아무도 없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엄마. 저 혼자 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소희는 급하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도망가자.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도망가다니요. 엄마 지금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의식을 잃으셨다가 이제 깨어나신 거고요. 어머니는 소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소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한 말 다 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고.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들의 대화를 들으셨다는 건가요? 엄마, 그게 무슨... 소희야,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우선 여기서 나가야 해.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습니다. 소희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생각보다 힘이 있으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멀쩡해. 다만 시간이 얼마 없어. 소희는 어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퇴원 수속부터 해야겠어. 하지만 내 오빠들한테는 알리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해야 해. 소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신 게 기적 같은 일인데 왜 병원을 떠나야 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의사에게 어머니를 다른 재활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조금 이르다고 했지만 환자 본인이 의식을 회복했고 기본적인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후 소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활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희가 미리 예약해둔 조용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청한 대로였습니다. 오빠들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옮겼다고 해. 면회는 당분간 금지라고 하고.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후 어머니는 소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이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줄게.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야 해. 소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희는 어머니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증거가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병원에서 녹음을 했어. 내 오빠들이 한 말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다 들었어. 그리고 증거로 남겨뒀지.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자신이 우연히 들었던 그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핸드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로 들린 건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만 어머니랑 붙어 다녀서 정말 귀찮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도 항상 방해가 되잖아. 녹음 상태가 생각보다 선명했습니다. 이어서 혜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그 나이에 결혼도 안 한 애한테 뭘 남겨주겠어. 우리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소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 의식이 없을 때 유언장이라도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지.
나중에 깨어나시면 복잡해져. 맞아.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모시기는 척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준수도 거들었습니다. 소희가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하는 은행 직원이 누구였지? 그 사람한테 접근해 볼까? 좋은 생각이야. 소희가 혼자서 다 챙기고 있다고 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맞지. 그러게. 소희는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챙겨야지. 소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오빠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지 버튼을 누르고 소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소희야, 더 있어. 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맘 놓고 얘기했지. 재산관리인한테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했더라고. 어머니는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빠들만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최소한 5억은 넘을 거야. 거기다 예금까지 합치면. 문제는 소희야. 그 애가 계속 병원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하기 어려워. 어머니가 깨어나시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병실 침대 밑에 핸드폰을 계속 숨겨뒀어.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말이야. 그럼 엄마는 처음부터 깨어나 계셨던 거예요? 소희의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흘째부터 의식이 돌아왔어. 하지만 내 오빠들이 뭘 하는지 보고 싶었지. 어머니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어. 내 아들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확신이 들더라고. 이 사람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구나. 소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그 자식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계셨다니요. 엄마, 그래서 저한테만 말씀하신 거예요? 너만은 달랐어, 소희야. 내 오빠들은 나를 돈으로만 봤지만 너는 항상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거든.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어머니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소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한참 후에 입을 여셨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 줄게. 내가 알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너희 셋이 아직 어렸을 때였지. 민호가 고등학생, 준수가 중학생, 너는 겨우 5살이었어. 어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 돈이 없어서 말이야. 아버지가 아프실 때 병원비로 다 써버렸거든.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40이었는데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막막했어. 소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희미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조금씩 떠올려졌습니다. 그 후로 정말 온갖 일을 다 했어. 새벽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낮에는 청소일하고 저녁에는 반찬 배달까지 했지.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이 까질 정도로 일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했어. 그런데 오빠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공부한다고 학원 보내달라고 했고 준수는 친구들이 다 하는 거 자기도 하고 싶다고 했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어. 아이들한테 좋은 것도 못 해주는 엄마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작은 땅 한 조각이 전부였어. 그것도 시골에 있는 거라 당장 쓸모가 없었지. 하지만 10년 후에 그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지금 건물을 샀던 거예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지. 그때 부동산 붐이 일어서 땅값이 10배로 뛰었거든. 그 돈으로 지금 건물을 사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저축했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임대료 받으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지. 민호 결혼할 때도 예식비 도와주고 준수 사업 시작할 때도 돈 보태줬어. 너한테도 대학 등록금 다 대줬고.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소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오빠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애들이 바뀌기 시작했어. 특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지.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명절 때도 내가 준비한 음식 먹으면서 요즘 물가가 비싸서 힘들다. 사업이 어려워서 걱정이다 이런 말만 하더라고. 그래도 엄마는 계속 도와주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아들들인데. 하지만 점점 느끼게 되더라고. 이 아이들은 나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본다는 걸.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희, 너만은 달랐어. 내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나한테 용돈 주려고 하더라고.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주 찾아와주고. 소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부모 챙기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 어머니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오빠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만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너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잖아. 엄마. 그래서 결정했어. 내 마지막 선택을 너한테 맡기기로. 어머니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내가 번 돈을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살 수는 없거든. 며칠 후 아침 소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첫째 오빠 민호의 전화였습니다. 소희야, 지금 어디야? 당장 병원으로 와. 왜요? 무슨 일이에요? 소희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엄마가 없어졌어. 재활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어제부터 안 계신다는 거야. 소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괜찮으셨는데. 확인했다고? 넌 재활병원에 가봤어?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전화로요. 면회 금지라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이상해. 전화가 끊어진 후 소희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소희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 1시간 후 소희가 재활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와 준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희야, 엄마 어디 숨겼어? 준수가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숨겼다니요? 저도 모르는데요. 소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재활병원에서는 애초에 우리 엄마가 입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유진이 나섰습니다. 소희,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를 어디로 모셨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재활병원으로 옮긴다고 들었는데. 그럼 엄마 핸드폰은 왜 안 받아? 혜림이 추궁했습니다. 아마 재활 치료 받으시느라 바쁘신 거 아닐까요? 소희의 대답에 새언니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혜림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연락도 안 되고. 혹시 소희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뭘 안다는 거예요? 소희가 반문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문제 말이야. 유진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소희가 어머님을 설득해서 유언장 같은 걸 쓰게 한 거 아니야? 소희는 가슴이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봐, 소희야. 민호가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혼자 사니까 엄마 재산에 관심 있는 거 맞지? 우리는 다 가정이 있어서 바쁘니까 틈을 타려는 거고. 이때 준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평소에 엄마한테만 잘하더니 이런 속셈이었구나. 우리가 바쁘다고 병원 못 다닐 때 뭔가 꾸민 거지. 새언니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소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무슨 법적 조치요? 어머님을 강압에 의해 감금했다든지 혹은 사문서 위조 같은.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으시다면 이걸 들어보세요. 그게 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녹음하신 거예요. 오빠들이 한 말들이요. 소희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소희만 엄마랑 붙어 다녀서 정말 귀찮네. 오빠들과 새언니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그 나이에 결혼도 안 한 애한테 뭘 남겨주겠어? 혜림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들의 대화까지 나오자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모시기는 척 도와주실 거야. 어머니 통장 관리하는 은행 직원한테 접근해 볼까? 녹음이 끝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흘째부터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고요. 이건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의식이 있으셨다고? 준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더 이상 오빠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고. 소희의 말에 새언니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지금 어디에? 안전한 곳에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미 결정하셨고요. 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소희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소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희는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약속을 잡아두셨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어머니의 의뢰 내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사회환원 사업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소희는 아직도 어머니의 결정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오빠들과 형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소희가 약속 장소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요. 엄마. 민호가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준수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걱정. 누가 누구를 걱정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가 어머니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병원에서 나눴던 대화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준수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오해?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 오해야? 은행 직원한테 접근하겠다는 것도 오해고. 새언니들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깐 실수를.
실수가 아니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쓰러진 거야. 엄마가 저희 때문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준수한테서 전화 왔었어. 또 돈 이야기였지. 사업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혈압이 확 올랐어. 어지러워서 욕실에 가다가 쓰러진 거야.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에서는 내가 언제 죽을지, 유언장은 썼는지만 걱정하더라고. 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용서?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을 왜 용서해? 어머니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행하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정순 여사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뭐라고?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자녀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 죽음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새언니들이 항의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절연을 선언한다. 엄마. 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소희 빼고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오빠들이 소희를 노려봤습니다. 소희, 너 엄마를 꿰어낸 거지? 민호가 소희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막아서셨습니다. 소희는 아무 잘못 없어. 이건 내 결정이야. 변호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실행권은 소희 씨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소희 씨가 센터 책임자가 되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소희는 아직도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머니는 소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빠들과 형수들은 한참 동안 항의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소희야,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꿈꾸던 일을 해보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조용히 개소된 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한샘 어르신 돌봄센터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센터 앞에 서서 그 간판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소희야, 어서 와. 센터 안에서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의 점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셨습니다. 소희는 회사를 그만두고 센터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매일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센터를 찾아와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응. 바로 옆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자식들이 다 멀리 살아서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센터에는 식당, 휴게실, 작은 도서관, 그리고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여기서 함께 식사하고 책도 읽고 때로는 소희나 어머니와 상담도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제2의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어머니께 인사하셨습니다. 뭘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지내니까 좋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소희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걱정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소희는 센터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너랑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가 평생 바라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센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 전화였습니다. 센터가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방송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자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센터를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소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을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것 같은데요.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라는 걸요. 인터뷰를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희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우셨습니다. 그 후로도 오빠들은 가끔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머니와 소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으셨거든요. 매일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소희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요. 저녁이 되어 센터 문을 닫고 어머니와 소희는 함께 근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둘이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너한테 고맙습니다. 뭘요, 제가 더 고마워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습니다. 돈을 위해 눈치만 보며 살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지. 소희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아요. 그럼.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어르신들도 돌보고.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날 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잃을 뻔해서 무서웠지만 결국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다고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센터 운영 1년째가 되던 날 소희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모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센터를 만든 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였지만 정작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건 저예요.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소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만들어가는 이 작은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로 이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어머니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